여기 한 인간의 삶을 뿌리째 뒤흔든 거대한 비밀이 있었는데요. 수십 년간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순간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운명적인 만남,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한 믿을 수 없는 진실의 파편들, 그의 가슴 가장 깊은 곳,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숨겨왔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뀔지도 모르는 운명의 소용돌이가 바로 제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저 예술과 언어를 사랑한 평범한 유학생이었을 뿐인데 어쩌다 이 거대한 운명의 한복판에 서게 된 것인지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심장이 세차게 뛰곤 합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제 유학 생활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몇 해 전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생활을 하던 중 겪었던 제 삶의 어떤 페이지보다도 강렬하고 깊은 여운을 남긴 한 만남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먼 나라에서 온 두 이방인의 우정을 넘어 한 사람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가는 여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저 또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일상 속 작은 인연들이 얼마나 큰 의미로 확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심 어린 마음 하나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증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저는 파리의 한 유서 깊은 대학 부설, 어학원, 소르본네 언어 교육기관에서 프랑스어 집중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파리라는 도시는 제게 오랜 꿈의 결정체와도 같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프랑스 영화와 문학에 심취해 있었고, 특히 사르트르나 카미의 실존주의 철학에 깊이 매료되어 그들의 언어로 원서를 읽고 그들의 도시를 직접 거닐고 싶다는 열망을 키워왔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결국 제 간절함을 이기지 못하시고 허락해주신 덕분에 꿈에 그리던 파리 땅을 밟을 수 있었죠. 하지만 로망으로 가득했던 파리 생활의 시작은 생각보다 혹독했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쏟아지는 불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기 일쑤였고, 복잡한 지하철 노선도 앞에서 몇 번이고 망연자실해야 했습니다. 저녁이면 좁고 낡은 기숙사 방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파리의 야경을 보며 알 수 없는 외로움과 싸워야 했죠. 그때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친구들이 사무치게 그리웠고, 내가 과연 이곳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실 창밖으로 유유히 흐르는 생강의 은빛 물결이나 몽마르트 언덕에서 내려다보는 파리의 붉은 지붕들, 그리고 주말이면 어김없이 찾아가던 고서점의 퀴퀴한 책 냄새와 그 속에서 만나는 다양한 국적의 학우들과의 서툰 대화들은 제게 마르지 않는 영감과 위안을 주었습니다. 파리는 그렇게 제게 차가움과 따뜻함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반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20명 남짓의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 스페인에서 온 플라멩코 댄서, 일본에서 온 파티시에 지망생, 브라질에서 온 저널리스트 등 각자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파리에 모인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유독 제 시선을 끌었던 한 친구가 바로 레오였습니다. 그는 프랑스인이었지만 검은 머리칼과 깊은 눈매 때문인지 어딘지 모르게 동양적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늘 앞자리에 앉아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수업에 집중했고, 발표를 할 때면 차분하고 논리적인 프랑스어로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쉬는 시간이면 다른 친구들과 활발하게 어울리기보다는 창가에 기대어 먼 곳을 응시하거나 홀로 책을 읽는 모습이 더 자주 목격되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어떤 경계선이 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고, 그 눈빛 속에는 늘 풀어지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고독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레오에게 왠지 모를 끌림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낯선 땅에서 철저히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 모습과 그의 알 수 없는 외로움이 서로에게 어떤 무언의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수업 후 자연스럽게 함께 커피를 마시거나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레오는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 난 후부터 한국에 대해 이것저것 많은 것을 물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은 정말 매운 음식을 그렇게 잘 먹느냐, K-팝 아이돌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와 같은 가벼운 질문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저 역시 그저 외국인들이 흔히 가질 법한 호기심이라 생각하고 웃으며 대답해주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질문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한국의 가족 문화는 어떤지, 명절에는 주로 무엇을 하는지, 한국 사회에서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등등.
때로는 제가 대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는 특히 한국의 입양 역사나 해외 입양인들의 삶에 대해 유독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있다는 사실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가 단순히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은 지적인 청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 이면에 그토록 깊은 개인적인 사연이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늦가을 저녁, 우리는 퐁네프 다리 근처의 한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랑비가 내리고 있었고 카페 안에는 에디트 피아프의 애잔한 목소리가 낮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레오는 유난히 말이 없었고 테이블 위에 커피 잔만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마치 무거운 담요처럼 우리를 짓누르는 듯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그가 마침내 아주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 너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사실 나 한국에서 태어났어. 그 한마디는 마치 잔잔한 수면 위로 떨어진 커다란 돌멩이처럼 제 마음속에 크고 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믿을 수 없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의 얼굴만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그 속에는 아주 깊은 슬픔과 간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레오는 아주 어릴 적 그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생후 몇 개월 무렵에 프랑스로 입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를 입양한 프랑스인 양부모님은 대학 교수와 의사로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그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지지를 보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본 적이 없으며 양부모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늘 해결되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자리 잡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 나를 낳아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왜 나를 떠나보내야만 했을까? 하는 근원적인 물음들이었죠. 마치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거대한 퍼즐에서 가장 핵심적인 한 조각이 영원히 빠져 있는 것처럼 늘 어딘가 공허하고 불안정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동안 여러 번 목이 메는 듯 말을 잇지 못했고 그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내내 마치 제 일인 것처럼 가슴이 아프고 먹먹해지는 것을 느껴야 했습니다. 같은 한국인이라는 핏줄을 나누었지만 전혀 다른 땅에서 전혀 다른 운명을 살아가야 했던 한 영혼의 고독과 방황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설픈 동정이나 값싼 위로는 오히려 그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고 그의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레오는 자신의 입양 관련 서류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한글 이름과 자신이 태어난 것으로 기록된 한국의 한 중소도시 이름, 그리고 아주 어릴 적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인지 아니면 양부모님이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전해 들어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를 보육원의 이름 같은 단편적인 정보들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작은 단서들을 신락 같은 희망으로 삼아 지난 수년간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한국의 여러 입양 관련 기관에 수십 통의 편지를 보내보기도 하고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미친 듯이 검색해보기도 했지만 언어의 장벽과 시간의 거대한 벽은 그가 넘어서기에는 너무나 높고 견고했다고 합니다. 매번 그의 손에 쥐어지는 것은 관련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혹은 너무 오래된 일이라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와 같은 절망적인 내용의 공식적인 답변들 뿐이었다고 그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가 느꼈을 깊은 좌절감과 무력감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그의 절절한 고백을 들은 후 저는 마치 제 안에 어떤 뜨거운 사명감 같은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가진 한국어 능력이 그리고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어쩌면 그에게 아주 작은 빛이라도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강렬한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선 어떤 깊은 공감과 연대의식이었습니다. 레오, 내가 한번 알아볼게. 물론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한국어를 할 수 있고 한국의 행정 시스템이나 문화에 대해서 너보다는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울 테니까 어쩌면 아주 작은 실마리라도 우리가 함께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너무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미쳐야 본전이잖아. 같이 한번 해보지 않을래? 저희 조심스럽지만 진심이 담긴 제안에 레오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그저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가 가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마치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사람처럼 정말 그래도 괜찮을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의 눈가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꺼져 있었던 희미한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레오의 길고도 불확실한 하지만 희망을 향한 조심스러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한 일은 레오가 마치 성물처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낡고 빛바랜 입양 관련 서류 뭉치를 함께 펼쳐보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프랑스어로 작성된 공식적인 문서들이었지만 그 속에는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간간히 한글로 된 이름이나 지명 혹은 붉은색 한자 도장 같은 것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교양 한문 수업을 들었던 기억을 더듬고 스마트폰 번역기의 도움을 받아가며 그 의미를 하나하나 해독하려 애썼습니다. 영아 일시보호소 확인증, 해외 입양 허가 통지서, 그리고 레오의 것이 분명하지만 그에게는 너무나 생경하게 느껴질 한국식 이름, 석자가 서툰 한글 타자체로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소리내어 읽어주었고 레오는 마치 난생 처음 듣는 신비로운 주문처럼 그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일부를 마주한 듯 복잡 미묘했습니다. 그 서류들은 단순한 종이 더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삭제된 과거이자 그가 필사적으로 찾고 싶어하는 정체성의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다음 단계는 인터넷을 활용한 본격적인 정보 탐색이었습니다. 레오가 어렴풋이 기억하는 보육원의 이름과 서류에 명시된 한국의 도시 이름을 조합하여 구글과 네이버를 비롯한 여러 검색 엔진에 수백, 수천 번의 검색어를 입력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라는 세월의 강은 너무나 많은 것을 삼켜버리고 흔적조차 남기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레오가 기억하는 보육원의 이름은 너무나 흔한 명칭이거나 혹은 세월이 흐르면서 이름이 바뀌거나 아예 폐쇄되어 사라져버린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그가 태어난 것으로 기록된 도시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행정구역이 개편되거나 지명이 변경된 곳도 많아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치 망망대해 위에서 작은 등대, 불빛 하나를 찾는 것처럼 막막하고 아득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강의가 없는 날이면 하루 종일 도서관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의 각종 입양 관련 정부기관, 해외 입양인 지원 민간단체, 심지어는 해당 도시의 시청 및 주민센터 홈페이지까지 샅샅이 뒤지며 작은 정보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한국과 프랑스의 여러 관련 기관에 수십 통이 넘는 문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레오의 안타까운 상황을 최대한 자세하고 간절하게 설명하고 혹시라도 그의 생부모나 다른 가족 친척에 대한 기록 혹은 그가 유년기를 보냈을 것으로 추정되는 보육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 일말의 희망을 걸고 문의했습니다. 프랑스어로 먼저 초안을 작성한 후 좀 더 정확하고 정중한 표현을 위해 한국어로 번역하고 다시 프랑스인 친구에게 감수를 받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현실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차가웠습니다.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은 매 순간이 초조함과 불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이메일 함을 확인하는 것이 저의 가장 중요한 일과가 되었고 레오 역시 하루에도 몇 번씩 제게 새로운 소식이 없는지 조심스럽게 묻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메일은 아예 답장이 없거나 온다고 해도 차갑고 사무적인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제공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요청하신 아동의 기록은 본 기관의 보존 연한이 지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이미 폐기 처리되었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라 현재로서는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와 같은 문장들이 모니터 화면을 채울 때마다 레오의 얼굴에는 깊은 실망과 낙담의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저 역시 가슴 한구석이 답답하게 죄어오는 것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 앞에서 계속해서 좌절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때마다 레오의 그 간절하면서도 슬픈 눈빛과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정체성에 대한 깊은 갈망을 떠올리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리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여느 때처럼 절망적인 마음으로 인터넷을 헤매던 중 정말 우연처럼 한 작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계 해외 입양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포럼이었는데 자신들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서로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정서적인 지지와 격려를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한 줄기 가느다란 빛을 발견한 것처럼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레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의 동의를 얻어 우리가 가진 아주 단편적인 정보들, 그가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도시의 이름, 어렴풋이 기억하는 보육원의 이름과 철자 몇 개, 그리고 입양된 시기 등을 최대한 익명성을 보장하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시기에 같은 지역에서 입양되었거나 해당 보육원에 대해 아주 작은 기억이라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제발 연락을 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였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서도 며칠 동안 아무런 댓글이나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헛된 기대였던 걸까 하는 생각에 점점 지쳐가고 희망의 끈을 놓아버릴 것만 같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수업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와 무거운 마음으로 커뮤니티 게시판을 확인하는데 제 눈을 의심하게 하는 새로운 알림 표시 하나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알림을 클릭했을 때 제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혹시 보육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발음이 조금 다른 것 같지만 제가 어릴 적 잠시 머물렀던 곳의 이름과 철자가 매우 유사하네요. 저도 그곳에서 프랑스로 입양되었어요. 라는 짧은 댓글이었습니다. 손이 가늘게 떨려왔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댓글을 작성한 이에게 황급히 개인 메시지를 보냈고 거의 동시에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레오에게 소리쳤습니다. 레오는 제 컴퓨터 화면에 떠있는 그 짧은 댓글을 한참 동안 멍하니 바라보더니 이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하지만 분명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쁨인지 혹은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대한 당혹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의 표현이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은 결과 그분은 현재 프랑스 남부의 아름다운 해안, 도시 니스 근처의 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소피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레오보다 대여섯 살 정도 나이가 많았고 레오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던 보육원의 이름과 그가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의 도시 이름이 자신이 어린 시절 아주 짧게나마 머물렀던 곳의 정보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소피는 심지어 자신이 아주 어릴 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보육원의 어렴풋한 구조나 분위기, 그리고 자신을 돌봐주었던 한두 명의 선생님 얼굴까지 희미하게나마 기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를 넘어선 어떤 운명적인 연결고리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예감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소피와 며칠간 더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정보를 교환했고 마침내 다음 주말에 그녀가 살고 있는 도시로 직접 찾아가 만나 뵙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 며칠 동안 레오는 마치 사춘기 소년처럼 안절부절 못했고 밤잠을 설치기까지 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주말이 되었고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리옹역으로 향했습니다. 니스로 향하는 TGV 기차에 몸을 싣고 프랑스 남부로 내려가는 몇 시간 동안 레오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포도밭과 올리브 나무의 풍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그의 옆모습에서는 형언할 수 없는 긴장감과 설렘, 그리고 동시에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것에 대한 일말의 두려움 같은 복합적인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기를 반복하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그의 마음속 폭풍이 조금이라도 잠잠해지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기차가 목적지에 도착했고 작고 아담한 역 플랫폼에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닌 한 여성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인상만으로도 그녀가 얼마나 선하고 따뜻한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소피였습니다. 그녀는 우리를 발견하자마자 환한 미소로 다가와 따뜻하게 포옹해 주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소피의 안내로 그녀의 아담하고 예쁜 정원이 딸린 집에 도착한 우리는 향긋한 허브티와 그녀가 직접 구운 마들렌을 사이에 두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했던 첫인사도 잠시 소피는 마치 오래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듯 자신이 기억하는 아주 어린 시절, 한국에서의 삶과 보육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프랑스로 입양되어 살아온 지난 날들에 대한 이야기를 차분하고 담담하게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기억 속 보육원은 비록 낡고 시설이 좋지 않았지만 마당 한가운데에는 아이들이 늘 매달려 놀던 커다란 미끄럼틀이 있었고 주말이면 인근 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풍금을 치며 노래를 가르쳐 주었다고 했습니다. 함께 지냈던 몇몇 아이들의 어렴풋한 이름과 별명, 몰래 숨겨두고 아껴 먹었던 달콤한 사탕의 맛, 그리고 유난히 자신을 예뻐해 주었던 젊은 보육사 선생님에 대한 아련한 기억까지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앨범 속 흑백 사진들이 하나씩 컬러로 되살아나는 것처럼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레오는 마치 신성한 의식이라도 치르듯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소피의 이야기에 온전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고개를 깊이 숙여 깊은 생각에 잠겼고, 때로는 알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창밖의 푸른 하늘을 하염없이 응시하기도 했습니다. 놀랍게도 소피가 묘사하는 보육원의 몇몇 구체적인 풍경들, 예를 들어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이나 복도 끝에 걸려있던 낡은 십자가, 창문 너머로 보이던 커다란 은행나무 같은 것들은 레오가 아주 어렴풋하게 마치 꿈속의 희미한 잔상처럼 간직하고 있던 파편적인 기억의 조각들과 신기할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레오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과거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는 듯 소피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자신의 모든 감각을 집중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고, 그 속에서는 수많은 질문과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야기가 어느 정도 무르익었을 무렵 소피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안쪽 방으로 들어가더니 아주 소중한 물건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낡고 두툼한 사진첩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길로 사진첩의 첫 장을 펼쳐 보였고, 그 속에는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빛이 바래고 가장자리가 너덜너덜해진 흑백 사진들이 마치 시간의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하나같이 때 묻고 꼬질꼬질한 옷을 입었지만 그 어떤 세상의 근심도 알지 못한다는 듯 더없이 해맑고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웃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그 아이들을 따뜻하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안아주고 있는 젊은 시절의 보육원 선생님들과 수녀님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오는 마치 성스러운 유물이라도 마주한 듯 숨을 죽인 채 경건한 자세로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사진 속 작은 얼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마치 현미경이라도 들이댄 것처럼 간절하고 애틋하게 움직였습니다. 비록 그 많은 사진 속에서 자신의 아주 어릴 적 모습을 명확하게 찾아낼 수는 없었지만, 자신이 거쳐왔을지도 모르는 공간의 구체적인 풍경과 분위기, 그리고 자신과 너무나도 비슷한 운명을 공유했을 이름 모를 수많은 아이들의 존재를 처음으로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한 순간, 레오의 눈가에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깊은 침묵과 뜨거운 눈물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눈물은 단순히 슬픔이나 안타까움이 표현을 넘어 수십 년간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어떤 거대한 감정의 응어리가 마침내 녹아내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피와의 만남은 레오에게 있어 그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만큼 엄청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 만남을 통해 그의 생부모를 찾거나 그의 과거에 대한 모든 의문이 명쾌하게 풀린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더 이상 광활한 우주 속에 홀로 떠도는 외로운 별이 아니라는 강한 연대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아픔과 상실감을 공유하고 서로의 기억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뿌리가 막연한 공백이 아니라 구체적인 공간과 시간 속에 존재했었다는 희미한 확신만으로도 그는 엄청난 위로와 내면의 힘을 얻은 듯 보였습니다. 그날 밤 다시 파리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레오는 처음으로 제게 아주 편안하고 깊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파리에 온 이후 그에게서 보았던 그 어떤 표정보다도 평화롭고 진실해 보였으며, 그의 영혼이 마침내 아주 작은 안식처를 찾았음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소피와의 감격적인 만남 이후 우리는 마치 새로운 연료를 공급받은 탐험가처럼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한번 한국의 입양기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소피를 통해 얻게 된 좀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보육원의 정보와 당시의 상황에 대한 정황, 증거들을 함께 첨부하여 정식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한중앙 입양기관으로부터 드디어 공식적인 연락이 온 것입니다. 레오가 가지고 있던 입양 서류의 정보와 거의 대부분 일치하는 아동의 기록을 마침내 찾아냈다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소식이었습니다. 다만 그 기록에는 안타깝게도 레오가 그토록 알고 싶어했던 생부모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에 대한 정보는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아이가 기관에 처음 인계될 당시의 간략한 상황 설명과 기본적인 신체 검사 기록, 그리고 아이를 입양 보내기 전까지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임시로 돌보았던 위탁모에 대한 아주 간략한 신상 정보와 짧은 소견서만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레오에게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한참 동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가 지난 수십 년 동안 마음속 깊이 그려왔던 생부모와의 극적인 재회와는 거리가 먼, 어쩌면 또 다른 실망과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는 불완전한 정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오는 제 우려와는 달리 예상외로 담담하고 차분하게 그 소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표정에서는 실망감보다는 오히려 아주 작은 단서라도 찾았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과 감사함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뿌리 찾기 여정이 결코 동화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저 자신의 존재가 시작된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며칠 후 국제우편으로 입양기관으로부터 두툼한 서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레오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마주 앉아 마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조심스럽게 봉투를 개봉했습니다. 그 안에는 레오의 아주 오래된 아동카드, 사본과 몇 장의 빛바랜 서류들이 마치 타임캡슐 속에 유물처럼 들어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 뭉치를 펼쳐든 레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아동카드 상단에 선명하게 인쇄된 그의 한국 이름 석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는 괄호 안에 한자로 된 이름의 정확한 표기와 함께 그 이름에 담긴 뜻풀이가 친절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발글히, 슬기지, 밝고 슬기로운 지혜로 세상을 널리 비추라는 의미를 가진 참으로 아름답고 깊은 뜻을 지닌 이름이었습니다. 레오는 자신의 한국 이름을 한참 동안 손가락으로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 만에 자신의 진짜 모습을 되찾은 사람처럼 그의 표정에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은 감동과 회한이 교차하는 듯했습니다. 서류 더미 속에서는 또한 레오를 입양 보내기 전 아주 짧은 기간 동안 그를 임시로 돌보았던 위탁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짧은 편지 형식의 글귀도 발견되었습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나 성격에 대한 간단한 소견과 함께 마지막 부분에는 서툰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가야, 부디 좋은 부모님 만나 넓은 세상에서 너의 아름다운 꿈을 마음껏 펼치며 살아가렴. 그곳에서는 늘 건강하고 언제나 웃음 가득한 행복한 아이로 자라주기를 멀리서나마 간절히 기도할게. 비록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내용일 수도 있었지만 그 짧지만 진심 어린 염원이 담긴 문장에서 레오는 비록 단 한 번도 얼굴을 마주한 적도 없고 이름조차 알지 못하지만 자신을 향해 조건 없는 따뜻한 마음과 축복을 보내주었던 한 존재의 깊고 순수한 온기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편지를 읽고 또 읽으며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안도,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의 가슴속 깊은 곳에 단단하게 응어리져 있던 어떤 차갑고 무거운 돌덩이가 마침내 따뜻한 햇살 아래 스르르 녹아내리는 듯한 그런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년에 걸친 노력과 기다림 끝에 찾을 수 있었던 레오의 과거에 대한 정보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결과라고, 그래서 실망스럽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레오에게 있어 그 작은 발견들은 그의 삶 전체를 지탱해 줄 또 하나의 아주 단단하고 깊은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아무런 의미 없이 텅 빈 허공 속에 부유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이름과 기록, 그리고 누군가의 진심, 어린 축복과 염원 속에서 분명하게 시작되었음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커다란 위안과 내면의 힘을 얻은 듯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과거를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당당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놀라운 발견과 감격적인 순간들이 있은 후 레오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처럼 느껴질 만큼 눈에 띄게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 발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에는 여전히 특유의 사색과 고뇌가 담겨 있었지만 이전처럼 늘 드리워져 있던 슬픔이나 외로움, 불안감의 어두운 그림자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자신을 옭아매고 있던 무거운 족쇄에서 마침내 해방된 사람처럼 자유롭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는 한국어를 배우는데 이전보다 훨씬 더 뜨거운 열정과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저와 함께 파리 시내에 숨겨진 한국 식당들을 찾아다니며 새로운 음식을 맛보거나 주말이면 한국 독립 영화들을 함께 보면서 한국 사회의 다양한 모습과 정서를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새로운 세상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종종 제 손을 잡고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짙은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하염없이 헤매고 있었을 거야. 너는 나에게 단순한 친구를 넘어 내 어두웠던 삶의 한 구석을 밝혀준 한 줄기 빛과 같은 존재였어. 평생 이 은혜를 잊지 않을게 라고 말하며 제 어깨에 기대어 조용히 눈물을 글썽일 때면 저 역시 그의 순수한 마음에 깊이 감동하여 함께 눈시울을 붉히곤 했습니다. 저 역시 레오와의 이 길고도 특별했던 여정을 통해 제 인생에서 그 어떤 값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도 얻을 수 없었을 소중하고 깊이 있는 경험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지난하고 또 숭고한 일인지, 그리고 아주 작은 관심과 진심, 어린 노력이 절망의 늪에 빠진 누군가의 삶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와 기적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몸소 체험했습니다. 레오의 뿌리 찾기는 비록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것처럼 그의 생부모와의 극적인 상봉이라는 동화 같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국경과 언어, 그리고 서로 다른 아픈 삶의 배경을 뛰어넘는 그 어떤 혈연보다도 깊고 진한 영혼의 우정을 쌓았고 서로의 삶의 페이지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아름답고 눈부신 무늬를 함께 새겨 넣었습니다. 파리에서의 모든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지 벌써 여러 해가 흘렀지만 저는 아직도 레오와 국경을 넘어선 따뜻하고 끈끈한 우정을 변함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주고받고 주말이면 시간을 내어 화상통화를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각자의 자리에서 펼쳐나가는 새로운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레오는 언젠가 반드시 한국을 방문해서 자신이 태어났던 그 도시의 골목길을 직접 걸어보고 그곳에 낯설지만 익숙한 공기를 마음껏 느껴보고 싶다는 소망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주 작은 가능성이라도 허락된다면 자신에게 밝고 슬기롭게 세상을 비추라는 그토록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주고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따뜻한 사랑의 품을 내어주었던 그 이름 모를 사람들의 아주 작은 흔적이라도 찾아 감사의 마음을 꼭 전하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그의 그 간절하고 순수한 꿈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굳게 믿으며 항상 그의 곁에서 보이지 않는 격려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작은 울림이나 파장으로 다가갔을지는 감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하고 때로는 차갑게 느껴지는 세상 속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아픔과 외로움, 그리고 간절한 사연들이 존재하며 동시에 그 깊은 상처와 절망을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에게 희망의 등불을 밝혀줄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과 기적 같은 인연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제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관심과 진심 어린 마음의 나눔이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관통하며 그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만큼 커다란 빛과 감동을 선물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레오와의 만남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배움은 앞으로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어가는 동안 제 마음속에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따뜻한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